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종모입니다. 한림법학원의 상법 강의하고 있고요. 정지문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끝내기 위해서 뭐 다른 소리 없이 그냥 바로 강의를 해볼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정지문 교재이기 때문에 다 맞는 지문인데 그 맞는 지문을 굳이 우리가 보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이런 지문들을 접했을 때 5개 중에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 거 하나 아는 게 있으면 문제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니까요.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 의의 상법은 학문적 입장에서 통일성 및 체계성을 중요시하여 파악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 실질적 의의 상법이 좀 중요하죠. 이게 그 상법의 법원이라고 할 때 이 실질적 의의 상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학문적 입장에서 통일성 및 체계성, 그러니까 뭐 형식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형식적 의미의 상법은 이제 명칭이 상법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죠? 이 정도도 봐둡시다.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법은 1조에서 민법이 상사에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죠. 근데 민법이 실질적 의미로서의 상법의 존재 형식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얘기고요, 당연히. 자, 이거는 이제 앞에 지문과 좀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되는데 1조에 이제 민법이 상사에 적용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민법이 일반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법의 일반법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아까 봤다시피 실질적 의미의 상법 얘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가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통일성 및 체계성. 여기서 이제 통일성, 체계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인 혹은 이제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법규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말하거든요. 근데 민법은 일반법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이 되긴 하죠. 그 일반법이라는 차원에서. 근데 이걸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상관수법은 상법전과의 관계에서는 보충적인 효력이 있으나, 그쵸? 여기 없어야 이게 적용이 되니까 보충적 효력이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표현이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민법전과의 관계에서는 상관수법이 민법전보다, 그러니까 얘가 민법전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상사에 관련된 법규가 없을 때만 적용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일반법이어가지고. 보충적 효력이 있다는 거, 성문법에 대해서는. 그리고 민법보다는 우선한다는 거, 이걸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게 이제 나오면 좀 어려운데, 상관수법은 법원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얘가 좀 자주 나오는 애입니다. 예금 통장에 제시가 없어도 예금 통장에 찍힌 인형과 미리 개출된 인형에 맞기만 하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관수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든요.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죠.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금 통장 얘기가 나오면은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번, 요거는 이제 비교적 최신 판례인데, 비상인 감사는 상인 감사들이 이제 유고되었을 경우에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행하도록 하는 게 관습법 아니냐? 근데 인정한 바가 없어요. 요건 판례입니다. 판례. 판이죠, 비교적.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에 따르면 보통거래 약관, 이것도 중요한데, 약관은 당사자의 합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그쵸, 구속을 하긴 하는데 이유가 이거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요겁니다. 요거 법규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판례는 그렇게 안 봐요. 합의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판례에 따를 때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 보험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보험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계약서에 동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잠깐 일단 끊어볼게요. 이거 몰라도 계약 내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들어가는 약관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이요. 일반적인 내용. 물론 만약에 그게 약관에 있는 내용이 해석의 문제지만 중요한 것이라면은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하고 상대방이 알고 이제 이해할 정도로 설명을 해야 여기 구속력을 갖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뭐 중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약관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만 당사자의 명시적으로 달리 약정한 경우 구속력은 배제된다. 당연히 그렇죠.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뭡니까?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거는 합의했기 때문이거든요. 합의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데 달리 약정했다는 것은 약관과 달리 약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관의 구속력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약관보다 이 합의된 내용이 우선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이게 판례가 취하고 있는 그 의사설이라는 학설의
상태에 따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상인의 개념 보겠습니다. 갑이 자기의 정의 명의로, 그러니까 사업자 명의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상인으로 인정되는 자는 정이 아니라 갑이다. 이건 기출로 나왔던 건데, 실질적 귀속 주체, 그러니까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률 효과에 실질적 귀속 주체가 상인이 되는 거고, 행정상 명의나 납세 명의 뭐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상인인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물론 이제 이름 빌렸으니까 명의 뭐 대여자수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미성년자도 상인이 될 수 있음. 자, 부모의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이거 중요합니다. 자기 명의로 운송업, 이거 46조에 있는 거죠. 운송업을 영위하는 17세의 고등학생은 상인이다. 상인이죠. 상인은 맞는데 이 동의를 받기는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상행위 능력에 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거든요.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그건 일반법인 민법의 원칙에 따라야 되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상행위 능력이 제한이 되는 거지 그 상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얘도 자주 나오는 판례인데 이제 또 나올까 싶기도 해요. 판례냐 5,000평의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중 2,000평의 부분에서 사과나무의 사과를 수확하여 이를 대부분 대도시 사과 판매상에게 위탁 판매하는 경우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게 봤거든요. 그렇게 봤는데 요거는 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동그라미가 안 돼. 자,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과수원을 경영한다는 것은 이제 농업을 하는 것이고, 이 농업은 사과를 팔 거 아니에요. 근데 매매인데 이 매매가 46조 1호에 있는 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원시 재배업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기 명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자기 명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4조의 상인은 안 돼. 5조의 의제 상인이 될 가능성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본 거예요. 네, 그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 11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설립등기 창설적 효력이 있죠. 의해서 법인격을 취득함으로, 맞는 얘기죠, 그렇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해산등기랑 얘가 같냐?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해산등기를 함으로써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상실하지 않고 해산 후에는 청산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청산이 사실상 종결되어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요겁니다. 요거 뭐 법률상 그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사실상 종결되어야 법인격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애죠. 여기 석탄 공사와 관련된 건데, 얘는 상사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광물 채취, 이게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영업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는 상인의 성질을 띈 법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광물 채취와 관련된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요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퇴직금 채무는 상사 채무죠, 요거는. 자, 근데 얘네가 만약에 이제 비교해 봅시다. 석탄 공사가 이 공사가 이제 석탄업을 하는 다른 회사에 뭐 대출을 해줘. 물론 이거 뭐 소정의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리를 인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전소비대체 계약이 얘한테는 상행위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얘는 영업을 위해서 광물 채취를 하는 다른 상행이니까요. 얘한테는 상행위가 돼. 그러면 이거는 일방적으로 상행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채권은 상사 채권이 될 수는 있죠. 자, 그다음 이건 다 똑같은데 요 대리권 제한, 뭐 권한 제한은 내부적 제한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합니다. 늘 똑같아요. 대리권 제한 선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 상무이사라는 단어가 딱히 상법에 있는 건 아니죠. 이사죠, 이사. 이사라고 하더라도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지는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이게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겸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업사용인과 이사는 같이 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종종 나오는 얘기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지배인이 지배인을 선임할 수가 없다. 매우 중요하죠. 지배인이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는데 얘가 얘를 선임할 수는 없어요. 자, 영업주, 여기서 말하는 상인은 영업주를 말하는 겁니다. 영업주가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업주로부터 선임에 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배인이라고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지배인을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등기를 해도,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37조 1항 때문에 있는 얘기거든요. 37조 1항을 보면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면 상대방이 선의라고 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인데 그게 되려면 이게 37조 1항의 일반적인 등기 효력이 적용되려면 등기 사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리권 제한은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원래의 권한 제한 문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등기와 무관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주로부터 지배인으로 선임된 자가 지배인 선임은 등기 사항이죠. 이 선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영업 거래를 하는 경우 이 거래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당연히 원래 미치죠. 원칙입니다. 이거는 대리권이 있으니까 권한을 수여했으니까 일종의 대리의 법리에 따라서 효력이 미치는 게 맞는데 이 등기는 대항 요건이죠. 등기 안 했으면 이 사람 지배인 아닌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대항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효력은 미쳐요. 근데 예를 들어 해임 등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야, 나 해임했다. 근데 등기 안 했어. 그러니까 해임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나한테 효력이 미치지 않아야 되죠.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걸 주장할 수 없어. 대항할 수가 없어. 해임되었다는 걸. 그러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선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수권을 한 행위가 있으면은 유효하게 이제 지배인으로서 선임이 된 거죠. 등기는 대항 요건에 불과하니까. 안 헷갈리실 거죠,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나오는데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해서 어명이 됐다. 뭐 예를 들면은 5천만 원 넘는 어음은 발행하지 마. 뭐 그러한 걸 이제 위배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리권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그러니까 요거는 상법의 영역이죠. 상법의 영역. 왜냐하면 이제 지배인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막 돌아다니니까 직접 취득한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얘한테 다시 배서받은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제3자에 포함된다는 이 지문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주. 민법에서는 안 그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비교해서 그러니까 표현들이 대리인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배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9번. 이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죠. 이거는 이제 사례형 문제 풀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지문 한번 읽겠습니다. 지배인이 영업주의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명의로 했다는 거는 이제 현명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 그렇게 봅니다. 결제 수단이고 지급 수단이니까. 지배인의 대리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뭐 일반 객관적으로 그렇죠. 객관적 영업에 관한 것이니까. 지배인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어명을 한 경우에도 요거는 이제 주관적인 의도가 문제가 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남용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 영업주의 효력, 그 행위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남용은 이런 후진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한 거예요. 근데 다만 예외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때는 이제 뭐 입증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긴 한데 원칙은 남용에도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표현 대리에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사례형 문제로 나오면 문제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일단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 지배인이요. 지배인 성립한다. 그래서 영업주가 책임이 있을 거야. 하지만 남용했으니까 여기서 남용의 법리를 또 다시 써야 돼요. 근데 요 2번과 3번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꼭 쓰시라는 거죠.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도 요 판례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도 요걸 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도 남용의 법리가 적용된다. 이런 얘기를 쓰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걸 꼭 써야 되는 겁니다. 자, 20번 상법 14조에 표현 지배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점 또는 지점에 적법한 지배인의 대리인이 존재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소의 실질을 갖춰야 된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영업소의 실질을 갖춰야 된다. 물론 요거는 예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뒤에 나올 겁니다. 아마 보험회사의 영업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장이라고 했을 때 그 장이라고 실제는 그런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장이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내가 거기에 장이면은 그런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가져야 되는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험회사 영업소는 소장님이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뭐 계약 체결하거나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판례는 지점이 본점의 지휘 감독 아래 판매와 관련된 일정한 업무만을 보조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표현 지배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 안 된다고 여러분? 실질이 없기 영업소에 실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표현 대리인이나 이제 표현 지배인이나 어떤 외관 법리 따질 때 요건 검토할 때 외관의 존재, 외관의 부여, 외관의 신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외관의 존재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표현적 명칭을 썼다. 표현적 명칭을 썼다. 그러면 그 명칭에 등장하는 영업소가 실질이 있느냐 이걸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얘도 너무 잘 나옵니다.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지는 상업 사용인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얘가 위임받은 거 이외의 행위를 했어. 그럼 이거는 표현 대리의 문제입니다. 표현 대리. 그 행위에 상대방이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그렇죠? 표현 대리가 적용되니까 선의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겁니다. 정당한 이유 요거 그럼 책임이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요게 유추 적용됐다면 선이면 됐겠죠. 선이면 유추 적용 안 합니다. 자, 똑같은 취지인데 건설 회사의 현장 소장 얘가 대표적인 부포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 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특정 영업에 대한 포괄적 권한만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시점의 영업주인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이 이른바 표현지변이라고 할 수 없다.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의관의 존재에서 표현적 명칭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부포상으로서 14조를 유추 적용하냐 그것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돼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경리부장 얘가 부포상으로 선임에 그 선임에 등기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다. 지배인 선임은 등기 사항인데 얘는 아니에요. 이게 비교적 최근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25번. 자, 이것도 이제 당연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막 공부가 잘 안 돼 있으면 헷갈려 하신다. 전산 개발 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 부포상이네. 근데 별도의 수권이 없으면 아니 그 지배인이든 아니면 부포상이든지 간에 수권이 없을 수가 있냐고. 포괄적 권한을 전체 영업소에 대해서 영업소 영업에 대해서 줬느냐 아니면 특정 영업 분야에 대해서 줬느냐 다 수권이 어쨌든 간에 있어야죠. 어쨌든 간 수권이 없다면 수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뭡니까 여러분? 전산 개발 장비 구매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는 거고 회사에 새로운 채무 부담을 발생시키는 권한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공동 지배인이 선임 등기된 후 지배인으로서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공동 지배인으로서도 등기를 따로 해야 됩니다. 공동 지배인 중 1인의 단독 거래는 무권 대리에 해당하므로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영업주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면 무효니까요. 상대방이 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업등기 일반적 효력 37조 1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상대방이 선의라고 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자, 27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의 지점장 대리는 명칭 자체로부터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대리잖아 대리. 자, 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위임을 받은 어쨌든 수권은 있어요. 상업 사용인으로서 얘가 부분적 포괄되는 권을 가지는 사용인이다. 지배인은 해당 영업소의 총괄적인 권한이 있어야 되겠네. 자, 부분적 포괄될 걸 가지는 상업 사용인은 영업주뿐만 아니라 지배인도 선임할 수 있다. 그쵸? 아까 지배인을 선임 못하는 거지. 요거는 선임할 수 있어요. 요거는 선임과 종임은 등기사항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확인했죠. 자, 상사회사 지점의 외무사원은 이 점포 내에 있는 분이 아니죠. 밖에 돌아다니는 분이잖아요. 상법 16조 소정의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16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외관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이 외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점포 내에서 물건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외무사원은 그런 분들은 아니니까 그런 권한이 없다. 그건 상인으로 의지하는 그런 적용이 없는 거죠. 자, 상업 사용인이 경합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는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다.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데 얘뿐만이 아니라 이사들도 경합금지 의무가 있는데 요거는 위반해도 언제나 유효합니다. 선악을 불문해요. 그러니까 의무 위반은 이제 법령을 위반한 거니까 그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그 의무를 위반해서 한 경업 거래에 효력에 문제가 있느냐? 전혀 없다. 자기 거래랑 달라요. 이거는 31번 보겠습니다. 자, 경업 피지의무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아까 경업도 있고 겸직도 있죠. 겸직. 근데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여기서 보시는 이 설명이 바로 개입권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 개입권이 없습니다. 이 개입권은 경업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만. 32번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요거 상업사용의 경업회피 의무와 관련해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상환 이사상 될 수 없다. 될 수 없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동종영업이 아니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동종영업도 당연히 못하지만 동종영업이 아니어도 못한다. 얘는 뭐랑 비교해야 되냐? 이사랑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사도 마찬가지 의무가 있는데 얘는 동종영업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이종영업은 얘는 경업을 해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개입권과 손해배상 청구는 늘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면 이거 안 되냐? 그런 식의 질문이거든요. 그거는 틀렸다. 자, 이득을 얻은 경우 이득의 양도를 청구했다. 이게 이제 개입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없다라고 하면 틀린 것이죠. 제가 짧게 촬영해서 계속 올릴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상호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촬영하겠습니다.